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제거했습니다. 국회는 모레 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둘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시바 내각 인선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일 관계 등 대외 정책을 전망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여야 현역 의원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민주당 한민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제2요구권 행사했습니다. 관련해서 우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순직 해병대 관련 특검법은 이미 2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 이미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두 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입니다.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입니다. 한민수 의원님,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는 대통령의 임명권 박탈, 상권 분립 위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 민주당 대변인입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상당히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의 저 지지율과 지금의 이런 식의 그 다른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순직해병 특검법 두 특검법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옵니다만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법안들을 저렇게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거부권을 쓰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폐기를 시키고 있는데 국정 운영 되겠습니까? 아직 반 한 점도 안 넘었는데 뭔가를 털어야죠. 정말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각종 의혹이 생기면 국정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특검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수사할 거 수사하고 처벌할 거 처벌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이 뭘 계속 붙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늘어난 거 맞습니다. 처음 시작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었어요. 그거 검찰이 수사했으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4년 6개월을 묵히고 있잖아요. 두 번째, 명품백 수수 의혹. 명품백을 우리 민주당이 받으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영부인에게, 여사에게. 세 번째, 지금 공천 개입 의혹. 본인들끼리 녹취록이 돌아다니고 폭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시킨 게 아니고 야당이 한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보수 정권인데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을 1년 2개월 넘도록 억울한 해병의 죽음을 밝혀내고 그 사이에 있었던 왜곡과 은폐 의혹들 안 밝히고 이 정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다시 또 거부권 쓰면서 저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국민들 분노의 임계치 넘었다고 봅니다. 자, 강승규 의원님, 지금 한민수 의원 털고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뭐 이게 사안이 너무 여러 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부권과 재표결 도돌이표. 정부 여당한테 좀 더 부담이 큰 거 아닌가요? 털어야 될 것은 민주당의 악법 독주 행렬이지요.
우연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이고요. 민주당의 입법 독조 그리고 또 여사의 악마화시키고 마녀상하고 공작 정치를 해서 뭔가 기승전 특검 그리고 기승전 탄핵으로 몰겠다는 민주당의 그런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최근에만 해도 5년의 구형을 2개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5년의 구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자 이런 부분들을 방탄하기 위해서 기승전 악마화시키는 그런 공작 정치입니다. 정치 개입을 했다는 것도 그것도 서울의 소리등이 공작 한 행정관의 공천에 2번에 탈락한 그런 한풀이 뭐 그런 허장성세를 공작에 이용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도 없고 팩트도 없고 그저 공작에 의해서 악마화시켜서 탄핵으로 몰고 했다. 이런 부분 등을 제의유구하는 것은 당연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거부권을 무려 635번이나 행사했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181번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도 250번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73번 거부권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권 분립에 있어서 대통령이 의회에 여러 가지 법률이 그것이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그것이 행정부의 어떤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할 때 삼권 분립에 어긋날 때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것이죠. 그것이 왜 그것이 민심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는지 그 자체가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면 강의원 기자가 하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볼 때는 저건 정말 악법이어서 도저히 민주당이 제시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국민 눈높이 국민 뭐 감정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시각에 이건 어쨌든 명품백을 받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명품백이라는 것이 서울의 소리와 종북주의자 최재형 목사는 한 분이 북한을 수십 차례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북주의자가 사전 기획에 의해서 아주 그 여사를 궁제분으로 계속 공작한 공작 정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사가 당한 것이죠.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배우자의 처신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사회적 사회적이라든지 도덕적으로도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작 정치에 의해서 대통령 우리 영분이나 이런 것이 악마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그 프레임에 더 이상 저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배우자 처신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 그것을 특검을 몰아가서 뭔가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공작의 2탄 3탄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반론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엔 짧게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길게 하시네. 특검법 계속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면 미국 대통령을 하세요. 차라리.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4.19 혁명에 의해서 독재를 하다가 국민에 의해서 하야를 당한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45번 거부권 했습니다. 우리 민주화 이후로 거부권 한 번도 안 쓴 대통령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년 4개월 남짓했는데 24번 썼습니다. 금건희 여사 부분 그럼 우리 국민들 시청자 청취자들 이해하기 쉽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 계속 이렇게 기승전 이재명 대표 공격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명품백 300만 원짜리 받고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고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사 안 했겠습니까? 소환 조사 안 했겠습니까? 어렵게 볼 거 없어요. 국민 눈높이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의 원칙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 몇 개를 검색해 보니까 김 여사가 실제로 어떤 공천이랄지 이런 당무 개입을 하는 텔레그램 물증이 지금 오늘 밤에 보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물증 얘기하시는데 한번 그 보도도 보시고 이제는 말로 무슨 야당
제1야당 대표 사법 얘기, 제가 볼 때 제일 심각하신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예요. 이거 이제 2년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권한 지.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가시려고 계속 켜켜이 의혹이 쌓이는데 말로 어떻게 그거를 감추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자, 이번 불기소 처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민수 의원님. 저도 뭐 논평을 아까 2시에 엠바고 붙여서 했는데 이게 과연 이거가 이렇게 면죄부를 준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은 최재형 목사는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무혐의 처리할 수 없으니까 오늘 5분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5분 모두를 이제 무혐의로 처리, 불기소 처리를 했더라고요. 아, 이게 뭐 법적인 미비가 있으면 법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보실 때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그렇게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으면은 그 공직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런 걸 받으면.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대통령실의 반응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뭘 기억합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한 행정관이 이거를 신고하라고 했는데 바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신고가 아니죠. 돌려주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결국은 전임 이원석 검찰청장이 여러 가지 문제에 소환조사도 필요하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 예외는 없다고 하니까 완전 검찰 수뇌부를 다 바꾼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결론을 보고 정말 김 여사는 역시 무혐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국민이 몇이나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야당의 주장은 어쨌든 공정하지 못한 수사다. 그래서 특검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승규 의원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했고요. 전직 그 검찰총장 이에 대해서 뭐 본인이 수사 의지를 그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 의지를 밝혀서 수사를 했던 것이고요. 이걸 또 수심위까지 열었더니 그 전원 합의일치로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의견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재형 목사는 본인이 이에 대해서 수심위에서 이제 한 표 차이로 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전 의아했습니다. 본인이 처벌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공작이었다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 소위 말하는 공작백에 대해서 그 받아들인 것, 그때 당시 그 바로 거절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그 당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소를 하고 우리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그 위에 뭐 기록물이나 여러 가지 봐보니까 행정관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했고 수심위에서도 그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안 했다. 이건 무슨 그 검찰을 악마화시켜서 다시 특검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민주당과 공작 세력의 지속적인 기승전 특검 탄핵으로 몰고 와서 여사를 악마화시키고 만영화하는 것이다 보고요. 이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검찰이 이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낸 만큼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 다시 뭐 특검이 이런 부분 등을 지금 이번에 뭐 그 특검이 다시 이제 처리가 되겠지만 그것이 국민들을 더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프레임을 몰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더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인 역할과 책임, 예산을 법률에 규정하는 법 제정 필요성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례가 유난히 두드러지지만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그때마다 국민은 실망해야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강승규 의원님, 이게 뭐 당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거에 뭐 치유책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법이 도움은 될까요?
뭐 개혁신당 뭐 이준석 대표로서 허은하 대변인 이슈를 가지고 이슈 정치를 하는 거 뭐 일견 뭐 설득력도 있을 때도 있고 또 저기 합니다만 과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의 영부인을 어떻게 법조에서 권한과 그 활동 범위를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거에서 그 영부인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갖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또 어떤 뭐 시험이라든가 뭐해서 뭐 공무원에 합격한 그런 공직자도 아닌 그런 부분 등을 어떻게 법률로서 규정한다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물들을 때 늦었자 해가지고 이슈를 뭐 확대해서 뭔가 개혁신당에 뭔가를 이니셔티브를 지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법으로 할 문제인가는 싶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도 네. 영부인에 대한 뭐 법이 있다니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전 사람의 문제 같아요. 차라리 영부인을 김건희 여사를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랄지 이런 게 더 갖춰지는 게 이미 있는 제도를 가지고 예, 맞고 네. 왜냐하면 이 법을 아무리 우리가 전 모르겠습니다. 허은하 대표께서 어떤 식의 법안을 발의할지는 모르겠는데 발의가 되면 뭐 여야 논의를 하면 되겠죠. 근데 과연 전 사람의 문제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법 생긴다고 저렇게 행동 안 하시겠습니까? 역대 민주화 이후에 많은 영부인이 있었지만은 제복 입은 분들, 경찰관, 소방관 대통령과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가서 세워놓고 보고받고 하는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따라서 따박따박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받고 책임질 수는 책임지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셔야죠. 여사가 더 이상 저렇게 행동 못하게 수사받게 하고 출두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조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하는데 뭔 조사를 받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국가주택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까? 수사를 받았습니까? 딱 한 번 있지요. 그 검사들이 가가지고 휴대폰 내놓고 경호처 건물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는지 면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 번 갖고 충분히 받았다는 건 제가 용납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공작 세력 하는데 그게 무슨 세력인지 모르겠어요. 반국가 세력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런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여사를 둘러싼 모든 논란이 오늘 뭐 물증도 나온다는데 그게 민주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다 제기되고 본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감찰 조사 내렸다면서요.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네. 한 말씀 하실래요? 예, 강승기 의원님.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얘기했는데 민주당 정부 그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저기 와서 이 정부에서 특별감찰을 임명하라고 아우성칩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그 호화여행, 전용기를 이용한 호화여행 그리고 아주 화려한 의상비의 출처 어디냐 수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가 자살이 많이 일어난 마포대교에 와서 관계자를 격리한 것이 관계자를 불러서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실의 청와대로 재벌그룹 회장단을 불러들여서 오찬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니까 뒤늦게 공개하고 CEO들입니다. 예. 대통령 CEO 재벌그룹의 CEO들 불러서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본인들을 그때 우리 그 당시 야당이 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했습니까? 대통령 탄핵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냥 뭐만 넣으면 악마화시켜가지고 탄핵 특검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지금 여당과 야당의 이런 불협화음 등의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특별감찰관 임명하기 네. 싫으면 그냥 쭉 가세요.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쭉 하시면 어떤 결론 날지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친야 매체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한동훈 공격 보도 사주 의혹을 당 윤리 조사하기로 했는데 당사자 김 전 행정관 탈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강승기 의원님, 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이게
배우가 있는지 조직 플레이인지 아주 뭐 심각하게 이렇게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강 의원님이 어디까지 파악하고 제가 계십니까? 데리고 있던 행정관이에요. 아, 예. 잘 알지요. 그러나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2번의 공천을 탈락했습니다. 네네. 대통령 캠프 끝나고 그 강남구청장에 나갔다가 이제 낙천을 했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실에 제가 이제 행정관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근무가 끝난 이후에 다시 또 출마를 하겠다고 나갔지요. 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선거 캠페인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갑니다. 제가 김대남 행정관을 뭐 그 캠프 주변에 와서 누구의 소개로 와서 일을 저하고 열심히 일한 저기 등으로 뭐 출마한다고 그럴 때 그래 가서 열심히 해봐라. 그렇지만 또 낙천했고 또 대통령 사무실에서 또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네.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공천에 낙천한 이후에 뭐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그것을 또 허장성세로 막 얘기했고 또 저도 이해가 안 것이 대통령 수석실 말기에 지난해 9월부터 뭐 서울의 소리 그 서울의 소리가 그 수도 없이 우리 여사라든지 그 우리 우파 인사들에 대해서 공작적질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화를 해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인이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여하튼 그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대통령 수석실 끝나고 저도 선거에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여기에 여당 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친구를 그 위에도 한두 번 보고 이렇게 제 방에도 놀러 온 적이 있었지만 그 친구가 여당의 이 나경원 후보의 그 캠프로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지 그것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그리고 나 대표가 그 친구를 뭐 어떻게 해서 썼는지 이런 부분 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았다든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공천 개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강승규 전 수석이 의원이 고리가 돼서 나경원 대표에게 소개를 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고 했다든지 뭐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고리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고 제가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서 강승규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못 하고 왔습니다만 저는 사실관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나경원 대표와 그 당대표 후보 시절에 소통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일로도 소통한 바가 없습니다. 나경원 캠프에 제가 뭐 나경원 대표가 저를 당대표 나가는데 도와달라든지 제가 또 도와주겠다든지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이거는 뭐 다 기록을 공개도 줬고 나경원 대표의 문의도 줬습니다. 그리고 김대남 후보가 거기에 가는지도 몰랐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허위 날조한 사실을 가지고 무슨 여당 지도부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잔치집 벌어진 것처럼 막 그 지금 민주당의 또 공작 세력의 그 프레임에 같이 놀아는 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 민주당이 저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런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재명 방탄 때문에 저런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 지도부가 무엇을 위해서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 되죠. 만약 한동훈 대표가 SNS 쓰려면 그래서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죠. 김대남 행정관이 어떤 일에 의해서 저와 연계돼 있던 뭐가 연계돼 가지고 이것에 무슨 대통령실 의견이 반영돼서 한동훈을 죽여라.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하면 네.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고 본인의 그냥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강 의원님이 많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김종혁 최고위원을 개인적으로 푸시고 근데 저 그 얘기는 한마디 드리고 좀 그만 좀 하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한 거 아닌데 왜 민주당 또 공격합니까? 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부적으로 좀 민주당도 불 떼지 마십시오. 아이고 참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강 의원님 언론사 네. 선배라 개인적으로 알지만 그건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건하고 민주당 무슨 건이 있습니까? 저는 김대남 행정관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제가 사람으로서 말씀을 하는데 네. 또 민주당 무슨 공작세를 하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건 이거는 이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의 오케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 강 의원 쭉 말씀하셨지만은 핵심은 또 이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허장성세요?
연봉 3억 원짜리 공기업에 갔어요. 지금 자기 뜻대로 그 녹취록에 나온 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김종혁 최고위원 말대로 수사하면 밝혀집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후배에다가 법무장관까지 하신 분이 바로 즉각적인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감찰도 지시할 정도로. 이거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지금 상당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내부적인 문제 내부에 풀되 제3자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눈 보면은 여당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거기에 또 김 여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이분이 정말 이름을 팔았는지 이런 부분들 수사하면 나오죠. 하지만 녹취록을 들어보고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많은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면 밝혀질 거고 저는 정치적으로 봐도 이번 건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또 이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당정 관계에 좀 갈등의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 지금 당정 관계에서 문제점은 당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당 지도부가 차별화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진 않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는 여러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재명 방탄을 해서 온 총력을 벌이고 있는 악법 시리즈 여러 가지 공작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11월이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의기설에 지금 공공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일치되게 뭔가 하나의 목소리라도 그것이 어떤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제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악마적인 프레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민생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데 자칫 그런 차별화를 우리 용산의 어떤 차별화만 우선 내세우고 그래서 뭔가 용산이 뭔가를 해야 이 뭔가 풀리고 지금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과연 용산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든가 새 지도부가 어떤 부분에서 전력을 집중해야 되는지 지금 보궐선거도 와 있는데 보궐선거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을 기승전 용산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거기에 김건희 여사 여러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아까 김대남 행정관이 그런 설령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정말 맞는지 팩트 확인을 여당 지도부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한동훈 죽이기인 것처럼 대변인부터 최고위원 본인이 SNS 쓰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올바른 당정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냐. 신중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용산에서도 그런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사실 한계를 하고 이것이 노리는 게 뭔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점검해보고 입장이 나가야죠. 저는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래도 제가 거기에 수석이었고 지금 현역 의원인데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단정해서 나경원 대표실에 제가 소개해줬다고 단정을 하고 그것이 마치 제가 소개를 해줘서 당이 정부가 용산에 연결을 받아가지고 한동훈을 죽이기로 하라고는 사주를 한 것처럼 그렇게 악마를 또 세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당에서 야당도 아니고요. 자, 여기서 잠시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끼어 있어서 오늘도 일찍부터 퇴근 정체 시작됐습니다. 도로 자체가 분주한 데다 사고 등 돌발 소식이 참 많은데요. 먼저 서울시내 퇴근길 구리 쪽 강변북로는 방화에서 양화대교 구간, 이후론 마포대교부터 구리 시계 쪽으론 1시간 15분가량 한 번에 차들이 꽉 막혀 있는데요. 이 정체 구간 아닌 반포대교 부근 4차로와 잠실대교 부근 5차로 막고 추돌 사고도 수습 중입니다. 잠실 쪽 올림픽대로도 행주에서 월드컵 대교 쪽으로 더디다가 노량진 수자시장부터 1차로가 사고로 차단된 암사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또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정릉 부근 3차로 고장난 차로 막혀 있고요. 뒤로 성산 램프를 진입하면서부터 내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영동선 강릉 방향 군자 부근 3차로와 갓길 막고 차선 긋고 있어서 뒤로 여파를 크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합니다. 국정감사 전 원내 격려 차원 연례 행사 성격이라는데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참석 대상에서 사실 원내 지도부는 아니니까요. 빠진 점을 놓고도 또 최근에 불편한 어떤 당정 기류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또 시각이 있어요. 강승규 의원님, 이것도 되게 부당한 시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지도부, 국정감사는 원내 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로 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 사사건건 이것이 한동훈 대표를 패싱했다든 이런 식으로 자꾸 봐고 그것을 여론풀이에 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설령 대통령과 독대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할 수 있죠. 여당 대표가. 그러나 그런 부분 등이 미리 언론에 나가서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는데 독대를 요청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용산에 뭔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네. 용산이 소통을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용산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다.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당 대표는 당원에 의해서 빼앗겼다 하더라도 당내 원내 지도부나 원내 의원들 당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당이 대안도 마련하고 뭔가를 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산에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든지 용산에서 뭔가 풀어줘야 된다든지 그래서 독대를 했는데 독대를 안 해준다든지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쓰면 그게 당정의 원활한 소통 방법인지 저는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당과 정 사이에 이제 당 쪽에 약간 좀 어떤 행보나 이런 거에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읽히는데 이제 국민들 눈에 볼 때는 그 정부 여당을 볼 때는 이제 대통령실과 당이 여당이 같이 이렇게 좀 같이 가야지 이게 좀 중요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게 그 한 통으로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야정 이번에 의료 개혁에 대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내와 원내 의원들과 지금 막 의료 개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개혁은 역대 많은 정부에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도 국민들이 많은 그 지지를 하는 의료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개혁에는 피로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저희가 선거에서도 패배를 했고 여러 가지 국민들 여론도 안 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개혁을 포기해야 됩니까? 지금 포기하면 의료 개혁은 이제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 개혁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의료 개혁이 더 플러스 확장하자는 것인데 계속 내부적으로 이것이 의사 수가 많아질 때 여러 가지 의료인들의 여러 가지 지위나 이런 것이 왜소될까 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이것에 지금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를 여야 의정 협의체 하기 전에 저희 의원들하고도 난상 토론을 하든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 당에서 한번 중재안을 낼 수 있는지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중재안을 가지고 정부가 좀 협상을 하든지 이런 데 대한 먼저 대화가 필요한 거죠. 대통령 독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여야 의정이 형성되고 모든 거 지금 의정 갈등이라든가 야당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야당이 지금 우리가 의료개혁을 포기에 따라서 여야 의정협에서 2025년도 의사수 확대를 포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야당이 또 의사계가 의료개혁에 계속 나설까요? 야당은 그야말로 이제 잘됐다. 윤석열 정부 이제 이것마저도 실패했으니까 또 정말 탄핵 추진할 텐데 그런 부분에 저는 그래서 당정 관계가 소통이 원활해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당대표가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다른 국민의 그 감정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당내 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장정과 또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늘 토론은 예. 민주당에서 제가 나올 게 아니고 친윤계 친한계가 나와서 네. 서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았을 뻔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강 의원님도 되게 흥분된 상태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원내 지도부 만찬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정기국회 이제 국정감사 앞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두어 가지 점에서 좀 석연치 않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나 같이 고기 만찬 했잖아요. 빈손 이제 고기 만찬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랑 한 지가 채 10일이 안 됐어요. 한 9일, 8, 9일쯤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꾸준히 독대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대통령은 받아주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쏙 빼고 또 이제 저기 원내 지도부만 불렀다. 이건 당연히 여당 내에서도 또 친한계 내에서도 불편한 목소리와 함께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나 야당은 적으로 삼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적으로 돌렸죠.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뽑아놓은 60몇 % 되지 않습니까? 압도적 지지를 해서 만들어놓은 당대표도 패싱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 주고 있잖아요. 독대 하나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석연치 않고 두 번째는 시점이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민들 눈에는 표단서 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자기나 자기 배우자나를 겨냥할 수 있는 겨냥한 특검법을 막으려는 표단석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민주당 대변이니까 논평 냈습니다. 대통령한테 좀 정치를 대국적으로 좀 하시고 좀 참 후져 보인다. 지금 정치 그런 논평도 낸 적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내셨죠? 그 네, 논평. 그렇습니다. 네네. 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한 청문회 열었습니다. 대북송금 수사했던 검사죠. 자, 강승규 의원님, 검사 탄핵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용 검사가 누구인가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 아닙니까? 또 청문회 세운다는 것이죠. 참으로 수사 검사를 청문회 세우고 탄핵하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 이거 국민이 정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삼권 분리 국가에서 본인을 수사한다고 그 검사를 탄핵하고 그 검사를 청문회줘서 완전 모욕 주고 이런 이게 지금 삼권 분립에 이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정말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의연적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더 지속돼야 될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 등이 과연 어떤 명분으로 그러는 건지 그 박상용 검사가 탄핵 사유로 7가지를 들었다는데 그게 울산지검 근무단지 음주 추태욱이라는 게 이 사건과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는 이유와 어떤 건과 관계 있는 건지 그게 언제 사건인데 그거에 또 진실이 무엇인지 뭐 쌍방울 대북 성검사에서 그 이 대표를 표적 수사했다는데 표적 수사요? 아 대북 송금에 대해서 표적 수사? 그러면 그 어떤 사건이 있고 사고 그거에 대해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나요? 그게 표적이라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위법 사항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나 표적하는 거 이거 탄핵해 주십시오. 요구를 할까요? 이런 분에서 참으로 저는 아까 민주당이 대통령 우리 윤석열 정부를 걱정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런 민주당 어디까지 폭주할 것인지 저는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민수 박상용 그 부부장 검사 네. 검사가 멀쩡한 검사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계속 요즘 최근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쌍방울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쌍방울 측에 관련자들을 불러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과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 녹취록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부터 이번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도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검사들 탄핵 대상에 올랐거나 이런 청문회에 올라 있는 검사 몇 면을 우리 국민들이 보시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은 아니다.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다. 아니라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마치 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뭐 사법적인 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잠시만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해보시죠.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집권 세력이 어떤 슬로건을 갖고 나왔습니까?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국정의 기조를 바꿔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선거에 참패를 당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192대 108입니다. 야권의 정당 의석수가 192석입니다. 이런 의석 비율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권이고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마음을 본인도 반성했다고 뭐 누군가를 통해서 참모 통해서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진심이었다면은 지금처럼 전혀 변하지 않은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인선과 정책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겠습니까? 우리 민주당과 여러 야당이 주장하는 그 지지층들이 주장하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그 주장과 말씀에 우리 국민들이 반응하고 호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하나만 반박.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분이 빨리 떳떳하다면 국회 나와서 입법 청문회 와서 자기 입장 밝히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 한마디만 딱 짧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치해법권입니까? 법 위의 존재입니까? 김건희 여사입니까? 왜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습니까? 어떤 수사를 합니까? 윤석열 정권 내 검사가.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그 따박따박 탄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 그런 거 우리 민주당과 다른 야당, 야7당이 지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힘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헤아리실 거라 봅니다. 자, 한민수 의원님, 제가 하나만 짧게 더 질문 드리면 이제 뭐 검사 뭐 탄핵 소추 추진 뭐 그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법 왜곡죄 뭐 등등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어떤 판결이 불리하게 나왔을 때 대비한 일종의 뭐 크게 보면 방탄이고 노골적인 사법체계 흔들기다 헌법 유리인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그 과장된 이제 추론이나 왜곡된 비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 왜곡죄라는 게 저도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그 내용들 보도된 거랄지 보면은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나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왜곡된 진술을 받아내거나 회유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런 조항이 담겨 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이더라고요. 근데 이거와 이재명 대표 재판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법이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하던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지금 1심 선고가 11월에 나오는 걸로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가 2년 5개월 동안 계속 야당과 야당 대표 수사만 했는데 멈춘 적이 있습니까?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권의 검찰권은 아니 한번 우리 전 앵커도 아시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갖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은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서 부여한 권한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형평성이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뭐 포토라인 세우고 또 기소하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할지 제1야당 대표, 제1야당에 대한 수사, 야당 전체에 대한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이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쯤 수사하면은. 예. 강승규 의원님은 네. 추가 발언이니까 좀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법 왜곡죄, 검사 탄핵, 표적 수사 금지법 완전히 다 사법 체계를 완벽히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악법입니다. 이런 법이 만약에 실현화되면 대한민국에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70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고요. 그것이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쓰인다는 것은 우리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요. 18대 국회의원 때 우리 그 당시 한나라당이 170 몇 석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입만 열면 탄핵, 입만 열면 그 특검, 그래서 뭐 악법 시리즈, 뭐 국회 모든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독식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지난 총선에서 이겼다는 그 하나의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는 그 하나의 그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악법 시리즈, 악법 폐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나중에 심판을 의회 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팩트 이재명 체크 하나 하면은 네네. 한나라당이 그렇게 의석 못 얻었고요. 그 자기들이 쫓아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 세력들 친박이었는데 이런 의석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자. 나중에 다 한나라당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자, 네. 그다음 질문입니다. 팩트 체크. 이재명 대표 관련 2개의 재판 1심 선고 11월 15일, 11월 25일에 열립니다. 특히 이제 그 이성윤 민주당 의원 검사장 출신이죠. 이 대표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3년 구형한 것 얼토당토하는 구형이다.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우리 한민수 의원도 무죄를 확신하십니까? 예, 저는 무죄를 확신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성윤 의원이 이제 검사장 출신이죠. 이 본인도 검사로서 검사장까지 했으니 얼마나 많은 검사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형을 많이 해봤겠죠. 근데 이거는 이른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중에 가장 센 기준 최고치를 구형을 한 건데 네. 저는 용산 계시는 두 분 보라고 그 검사가 한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됐던 그 검사부들이 수뇌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는 모욕감을 주고 용산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래 희열감이라도 잠시나마 기쁨이라도 주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두 가지 혐의 뭐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위중교사도 그렇고 짜집기하고 발췌한 거 가지고 틀려다가 계속 주장하다가 재판장이 검사들의 그 반발에도 무릅쓰고 전체 30분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12번이 나옵니다. 이미 공개됐으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 다 들었을 텐데 거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만 말해달라. 기억이 오지 않으면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2분 30초 만에 한 번씩 얘기한 꼴이에요. 그게 위중을 교사한 겁니까? 제대로 얘기해달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 3년 구형하면서 이런 얘기들은 결국 이전에 물러났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소자 꺼낸 다음에 바로 경질 그 참모들이 다 경질되잖아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정말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은 저는 꼭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께도.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대통령 권력 5년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겁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저는 충심을 갖고 한 말씀 그 검사들에게도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2년 3년 안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도하게 정치를 하고 그 검사들 써가지고 그 반대편 그리고 자기 편은 뭐든지 보호해주고 그리 모욕 주고 수사한다고 탈탈 털고 그 압수수색하고 그럽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자, 강승규 의원님 의견이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의중기사 혐의로 3년을 구형받았고요. 또 공직선거법 위반은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으로 2년 구형받은 그중에 하나 국토부의 협박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고 했는데 협박한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끝내. 그리고 적시도 못합니다. 공문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협박을 해서 무슨 이러한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그저 검사의 또 악마화를 통해서 민주당은 프레임을 국민들을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렇게 의중교사 혐의 녹취록이 있다지만 그렇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살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겠습니까? 의중교사들을 교묘하게 한 그 혐의를 분명히 적시해서 그걸 사법부가 판단하리라고 그것을 기소한 내용인데 그것이 전혀 무슨 검사가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 기소를 했다? 대한민국 검사,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그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의중교사 혐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을 속이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속였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1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딱 30초씩만 얘기해 주세요. 그럴까요? 딱 2주 뒤 네. 16일에 재보궐선거 치러집니다. 재보궐선거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짤막하게 한 말씀씩. 한민수 의원님. 글쎄요, 이제 그 네 군데 있는데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영광에서 조혁신당 후보가
뭐 선전하고 있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대전은 우리 민주당의 호남은 또 어머니와 같은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민주당인 맏형을 지지해주는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이 강화하고 부산 금정인데 네. 저는 금정에서도 우리 민주당 민주 세력에 대한 지지가 나와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강승기 의원님 한 30초, 40초 정도, 30초 네. 정도로 말씀해 주세요.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선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금정도 그렇고 인천 강화도 그렇고 우리 그 여당 우세 지역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지금 민주당이 덧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 그리고 이재명 방탄 여러 가지 그 시리즈를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수출 경쟁력이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좀 좋아지리라 봅니다. 아직도 대외적인 뭐 중동 전쟁 등이 확전되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정이 일체돼서 국민들께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보여줄 때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신영이는 가족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6년 전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엄마에게 찾아온 심한 당뇨병과 우울증. 결국 일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만 졌는데요. 신영이의 오빠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막내 동생 역시 심한 소아당뇨와 뇌신경계 이상으로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영이마저 원인을 알 수 없는 탈모증으로 머리카락 대부분이 빠져버렸는데요. 병원비 걱정에 검사를 받는 것조차 두렵기만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지는 신영이. 하루하루가 힘겨운 신영이네 가족이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10월의 두 번째 날 서울은 20도도 되지 않은 19.9도까지 낮 기온이 오른 뒤 기온이 다시 내려앉고 있습니다. 쌀쌀하거나 좀 아침에는 추운 듯한 느낌도 있는 하루인데요. 오늘 가장 기온이 높은 곳 서귀포로 25.3도에 그쳤습니다. 사흘 전에 제주 성산포가 밤 기온이 25도를 유지했는데요. 열대야가 남아있기까지 했는데 사흘 만에 전국 낮 최고 기온이 서귀포 25.3도로 뚝 떨어지면서 요즘 날씨별로 또 기온 차이가 워낙 크게 나고 있습니다. 9월 말 10월 초 급변하는 날씨에 옷차림 주의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도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요. 당분간 아침에 제법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12도, 대구 한령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파주 7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8도 분포로 추워지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2도, 오늘보다는 살짝 오르겠지만 대부분 17도
20도에서 22도에 그치면서 낮 동안에 서늘하거나 쌀쌀한 느낌이 감돌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 대부분 가끔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경상권과 제주, 오전부터 그 밖에 전라권, 충청, 오후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번 주 후반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야권은 부끄럽지 않냐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순직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자 정부가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회는 감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부터 쓰레기 풍선 150여 개를 날려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풍선이 날아들면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에 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파벌을 배제한 강력 인선을 바탕으로 조기 총선을 선언한 가운데 대외 정책 역사 인식에서 알려진 대로 온건한 기조를 나타낼지 일본 안팎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일본 새 내각 출범이 갖는 의미와 한일 관계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은미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오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취임 이튿날 이뤄진 한일 정상간 통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네, 비교적 빠르게 통화를 한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한 15분 정도 통화한 걸 보면 양측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통화했을 테니까요. 발언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단 북한 문제 관련한 대응이라든지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우리는 내년에 2025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시바 총리의 경우 일본 위안부 문제 비롯해서 이제 역사 인식, 태평양 전쟁 패배 책임 문제, 신사참배 이런 과거사 관련해서 기존 일본 정치권의 강경한 입장과는 다른 온건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한일 관계에서 이전 내각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일본 자민당 내에도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미 사망했지만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강경 보수로 분류가 됐고, 그리고 기시다 이제 전 총리죠. 기시다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온건 보수로 분류가 됐거든요. 근데 그 온건 보수보다도 더 리버럴한 입장에서, 물론 보수이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역사 문제 관련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했던 거랑 네. 이 발언을 총리로서 또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10월 27일에 중요한 선거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선거 결과도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현재로서는 당내 지지 기반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이 많이 없을 텐데, 또 소수 의견이기도 하고, 이 가운데서 이시바 신임 총리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신과 지지 사이의 그 접점을 이제 찾으려고 하겠군요. 자, 연장선상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인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건파로 알려져 있지만 한일 초계기 갈등 당시엔 방위상으로서 강경 입장을 보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외무상을 비롯한 일본 새 외교안보 진영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이시바 내각의 특징은 기존의 방위성에 있었던 방위 대신이죠. 방위 네. 대신을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됐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방위상이었고 방위 대신이었고, 이번에 새로 또 임명을 받은 나카다니겐 방위 대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방위 대신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교 안보 진영이 전부 다 이제 방위, 국방 이쪽에 좀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그 이시바 총리 자체가 본인이 방위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당시에 초계기 갈등이 있을 때 이와야 타케시 외무상이 당시에 담당 방위상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와야 타케시 신임 외무 대신도 그리고 나카다니겐 방위 대신도 친한파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을 좀 많이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갈등을 크게 빚을 거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 이런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와 관계가 중요하다. 이어서 정상 외교할 때는 무엇을 위한 회담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 이게 무슨 말 뜻은 알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 그런 건지, 이시바 체제 일본 대외정책 기조 우리 최은미 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 표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말을 들으면 그렇지, 당연히 나라마다 국익도 다르고 나라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만날 때는 왜 만나는지가 명확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당연한 얘기인데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시바 총리가 여태까지 이제 정치 그 인생 38년입니다. 굉장히 네. 베테랑 정치인이고, 여태까지 했던 발언들을 보면 제가 쓰는 표현은 그 정론가, 이상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당연한 얘기들. 근데 이 부분이 깊게 논의가 돼야 된다.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마도 지금 여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들은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본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좀 보이는 부분은 국익, 그리고 이익 이런 거죠. 그 일본이 당연한 얘기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게 가치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이념적인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실익적인 측면, 그리고 합리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이 더 강조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실익적이면 실제적인 서로 상호 이익을 더 따지겠다 이런 말씀 같고요. 특히 이제 보면 한일 정상 외교에 이제 관심이 쏠립니다. 당장 이번 달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여기서 이제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양자 회동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양자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또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나눌까요?
우선 기존의 기시다 총리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2번을 만났다라고 네. 하죠. 가능한 한 많은 기회에 자리를 함께하면서 많은 논의를 진전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다자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도 짧고 또 일본이랑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네. 다른 나라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신임 총리로서 오게 되면 아마도 우리보다도 다른 나라와의 더 어떤 미팅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이랑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그 한정된 시간 내에서 우선 아마 인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야기한 어떤 현안들보다는 우선은 협력의 어떤 의지를 확인을 하고 양국 정상 간의 기존의 그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아왔던 신뢰를 네. 이어가는 측면에서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거는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으니까요.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또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한국을 방문을 해서 단독 회담을 하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방위상 인선 얘기도 했는데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 방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 역할 변화를 명기하는 개헌 등을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 주변 곳과 이제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최은미 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시바 총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얘기들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 더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근데 여태까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집단 안보 체제라든지 핵 공유라든지 혹은 비핵 3원칙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든지 미일 지휘 협정도 재검토해야 된다든지 이건 이시바의 지론입니다. 여태까지 쭉 해왔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일본 내에서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특히나 이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된다. 재검토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일본 사회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혹은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에 그런 터부를 건드린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거고 그러다 보니 하나의 목소리를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얘기를 할 때는 더 많이 시간이 걸릴 텐데요. 우리가 약간 지금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본 자위대 헌법에 명기하고 이 얘기는 이시바만 한 거는 아닙니다. 일본의 어떻게 보면 자민당의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나왔던 9명의 그 후보들 모두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공통점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시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자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논의선상 올리는 거랑 이게 실제로 추진이 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는 게 납득과 공감의 정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많이 설득을 하고 더 많이 설명하겠다, 얘기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거는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실천에 옮기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정상과 첫 전화 통화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오전에 바이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통화를 했다고 전해졌는데 전임 일본 총리들 가운데는 미 대선 직후에 당선자를 찾아서 미국 방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의전들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그렇게 여겨지고요. 네. 일본 외교에 우리가 보통 기축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일본 외교에 실제로 써 있기도 하고요. 일본 외교의 기축은 미일 동맹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관계는 일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 바이든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가 만들었던 그런 굉장히 밀착
적인 관계 혹은 이제 굉장히 친한 그런 관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에도. 그러면 지금 새롭게 취임한 그 이시바 총리에게 있어서도 미일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네.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제 만나겠다고 올 텐데 연락이 올 텐데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또 외교관들이 아주 바쁠 거예요. 그 현재 있는 그 미국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이. 자, 일본 언론들은 미일 지위협정 개정에도 관심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꾸려는 건지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역시나 그 일부 아마 이제 총재 당선되고 전날이었나요? 그 전전날이었는지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이제 그런 기고문 같은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시바가 쓴 거죠. 기고문을 발표를 하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예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사례로 드는 것이 꼭 있어요. 네. 그 본인이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례를 드는데요. 오키나와에 이제 미군 기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오키나와에 2004년도였던 것 같아요. 오키나와 국제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미군 헬기가 추락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 본토에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사고였는데 일본 경찰이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다 이제 처리를 했겠죠. 그리고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되니까 잔해 같은 것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주권 국가로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없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러한 이제 특권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운용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시바의 주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복잡한 얘기고 그리고 미국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미일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조정을 한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생각해도 미국에서 별로 반가워할 얘기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필요성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 역시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권 국가로서. 근데 이게 정말 실현이 될까라고 할 때는 역시나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일본에서도 일본 내부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긴 논의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또 주목받는 대목이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창설 언급입니다. 중국 러시아 위협 대비해서 집단적 상호 방어를 명기한 다자동맹 맺자 이런 건데 실제 뭐 추진이 된다면 큰 파장 예상되고요. 이거야말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이시바 총리의 그 발언을 좀 빌리자면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나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군사적으로 막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이런 상황인데 심지어 만약에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 대만 유사 사태인 거죠. 대만은 심지어 유엔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면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이걸 돕겠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보이는 태도처럼 대만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근데 대만 유사 사태는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이랑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태로 여기고 더 가깝게 여기나 보죠. 예, 정말 그 부분은 경제적으로도 사활이 걸린 문제고 네. 일본 유사 사태 대만 유사 사태 이꼴 일본 유사 사태라고 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고요. 정확히는 의무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주변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도 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권리라기보다는 도울 수 있도록 의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역시나. 근데 이 부분이 실현이 되려면 역시 그러니까 없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시아 지역에는 유일하게 이건 굉장히 뭐 수십 년간 진행된 오랜 논의인 거죠. 냉전 이후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왜 아시아 지역에는 나토가 없을까라는 논문도 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의 그런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인식적인 문제도 있고 뭐 위협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르고 혹은 또 체제도 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시바 총리가 지론으로 갖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도 논의선상에 올리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본 내부 정치를 좀 보겠습니다. 일본 내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시바 총리 체제가 과연 어떤 변화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임 일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라고 할 때 우리가 네. 조금 아직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총리로서 취임은 했지만 굉장히 단기간 내 해산을 발표를 했고 10월 27일에 중요한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정말 어떤 변화를 이뤄낸다라고 하면 그 다음이겠죠. 10월 27일 중요한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놓은 다음에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당내에서 굉장히 비주류였고 소수파였고 그간 해왔던 어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일본 자민당의 보수 강경 노선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노선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목소리 그리고 우려하는 목소리 혹은 이걸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같은 약간 반신반의한 그런 목소리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각 진영 보면 이제 이시바 체제 정체성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일본 언론들은 이번 내각 인선을 파벌 배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최은미 위원께서 보시기에 진짜 작심하고 파벌 배제했습니까? 예컨대 뭐 옛 아베파를 배제한다든지 이런 작심하고 파벌 배제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래도 분배나 이렇게 좀 그 다른 파벌도 조금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위 우리가 논공행상이라고 말을 하죠. 네네. 이 부분은 근데 어느 정권이나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이 정권이 탄생하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하는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 정권에서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렇게 보면 처음 들어보는 인물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많이 이번에 내각에 입성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새롭게 이번에 내각에 들어오는 사람이 13명인가 그런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도 한 2명밖에 되지 않고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이 부분이 기존의 어떤 모습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는 여겨지고요. 그 과정에서 아베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아베파를 배제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시바 총리에게 놓여 있는 그 과제는 정치 자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고 구 아베파가 그 정치 자금 문제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배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정치 자금 부패 문제 잠깐 우리 최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 체제에 들어선 배경은 이전 정권 부패와 파벌 정치에 대한 불만 쌓였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달 말 총선 결과가 이제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할 경우에 신임 내각이 이제 그 어떤 개혁을 추진하게 될 거예요. 그
개혁의 초점도 역시 부패나 어떤 그런 데 부패 척결이나 이런 데 맞춰집니까? 어디 맞춰집니까? 그런데 사실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 네네. 기간 동안에 개혁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물론 질문은 계속 나오죠. 지금 그 정치 자금 문제가 크니까 네네. 이 정치와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 표현 이제 공천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책임자인 내가 다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걸고 나왔던 후보는 아니에요. 다른 후보 뭐 예를 들면 고이즈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걸 좀 많이 강조를 했던 사람이고요. 예. 자, 그렇군요. 자, 신임 총리가 근데 그동안 이제 비주류였다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엄연히 집권 자민당 내부 인사입니다. 뭐 장관도 여러 차례 지냈고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 꼭 뭐 장관을 지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오랫동안 이제 정치인으로 유력 정치인으로 이제 역할을 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제 어디서 또 뭐 비슷한 비리가 터져 나올지 알 수 없고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또 개혁 저항 세력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고 예측은 되는데 최은미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시바 체제 개혁에 가장 큰 장애물이를 할까요? 변수를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시바 총리가 그 당 내에서 역시나 아직은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번 이제 선거에서 우리가 결선 투표에서 물론 이시바가 역전승을 했지만 1차 투표에서 의원 수를 봐야 됩니다. 네. 368명의 의원 중에 46명만 이시바를 지원했거든요. 그 얘기는 강력한 지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인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끝까지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다카이치 사나 이런 사람들을 당내 요직에 앉히려고 했는데 다 고사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잘 안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원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원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군사 충돌하면서 전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의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서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했죠. 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경제안보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과 중동 소재 우리 국민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 즉각 투입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외교부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체류하고 있는지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이제 레바논에 130여 명, 이스라엘에 480여 명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춰라 이렇게 주문도 했습니다. 네, 더 위험해지기 전에 재빨리 철수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 제29회 부산 국제영화제가 개막합니다. 개막식이 잠시 뒤에 열리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시부터 이제 개막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개막식 시작으로 해서 열흘간 여정이 시작됩니다. 개막식은 이제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리는데요. 배우 박보영과 안재홍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열흘간 풍성한 볼거리가 쏟아지는데요. 63개국의 224개 작품이 영화의 전당,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등 7개 극장, 28개 스크린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개막작이 매우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올해 영화제 문을 여는 작품은 전난인데요. 이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감독을 맡았고요. 강동원, 박정민이 주연한 사극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극장 개봉작이 아니고 이 넷플릭스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가 OTT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게 29년간의 영화제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연상호 감독의 OTT 시리즈 지옥2도 이 스크린 밖 플랫폼 작품을 소개하는 온스크린 분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고요. 네. BTS 리더 RM의 솔로 앨범 제작기를 담은 K-팝 다큐 영화도 최초로 오픈 시네마 부문에 초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작품들 몇몇만 봐도 올해 영화제가 좀 대중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니까요. 최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쟁 부문인 뉴 커런트 섹션에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13살 아이의 생존기를 긴장감 넘치게 그려낸 한국 영화 수연의 선율을 비롯해서 이 중화권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작품 등 10편이 올라 경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을 기리는 프로그램 고운 사람 이선균도 열리는데요. 이선균 씨 대표 출연작 6편을 상영하고 스페셜 토크도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유승준 씨 얘기입니다. 병역 기피 문제로 22년간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합니다. 유승준 씨가 이에 대한 심경을 밝혔어요? 네, 유 씨가 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옮겼는데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라면서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라는 글과 함께 가족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 씨는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면서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받을까요?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난다.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 씨가 이런 글을 남긴 건 지난 2월 유 씨가 세 번째로 신청한 비자 발급 신청이 지난달 말 또다시 거부됐기 때문인데요. 비자 발급 신청을 접수한 LA 총영사관 측은 2차 비자 거부 처분일인 2020년 7월 이후에 이 유승준 씨가 벌인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거절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절 이유를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유승준 씨는 LA 총영사관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었습니다. 분명히 승소했던 네, 걸로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그런데도 또 다시 이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법원에서 승소해도 또 거부될 수가 있는 건가 보죠? 네, 이게 참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좀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지,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사유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법적 절차에 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좀 추측이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 씨가 이미 2020년 그리고 작년 11월에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LA 총영사관은 매번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이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유 씨 측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다. 인권 침해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유감을 표했고요. LA 총영사 상대로 해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선 유 씨가 관광 비자로 충분히 입국해서 어느 정도 체류할 수 있는데 네.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유 씨 변호인이 해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일단 입국이 금지돼 있으면 이게 관광 비자든 재외동포 비자든 어떤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게 실무 관행이다. 그래서 다른 비자를 신청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이제 재외동포 비자를 계속해서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증으로 이제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차피 유 씨가 지금 재외동포 신분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이제 변호사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자,
다음에는 묻지마 살해 피의자 박대성 얘기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 정보가 지금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튀고 있어요. 박대성이 운영했던 찜닭 가게 프랜차이즈로 불똥이 옮겨붙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대성이 구속 전에 A찜닭 순천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일부 누리꾼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고요.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포털들의 이제 식당 리뷰 게시판에 식사 후기 대신 순천 여고생 가해자 박대성 찜닭집 같은 이제 제목을 달고 이런 게시물이 여러 개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대표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어제 게시했는데요. 회사 대표는 지난 26일 벌어진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졌다면서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면 뭐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은 걱정이 되네요. 우려스러운 점이 있죠. 네. 네네. 자, 그렇다면 박대성에 대한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경찰에서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 돼서 소주를 4병 정도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한 사실이 이미 보도가 됐는데요. 네네.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질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4일 박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요. 박 씨에 대한 정신과 감정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원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 오늘은 출연했습니다. 네. 자, 14년 전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부부의 브로커가 얼마 전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 먼저 알아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여성 A씨가 지난 2010년에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이 남성 B씨의 정자를 자신의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감행합니다. 네. 이에 따라 임신에 성공했는데 A씨가 아이를 낳은 뒤에 병원에 아이를 둔 채 행방을 감춥니다. 이후에 이 B씨 부부가 A씨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이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이 B씨 부부가 사실은 불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난임 카페를 운영하던 C씨를 통해서 이 A씨를 소개받게 되는데 이 A씨에게 5천만 원을 주고 대리 출산을 의뢰한 것이었죠. 이 경찰은 이 B씨 부부가 A씨 계좌로 1,800여만 원을 송금했고 생활지원금, 검사 비용 등을 추가로 지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C씨는 대리모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A씨 보상 비용의 10에서 20%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이 30대 대리모 A씨, 대리 출산을 의뢰한 B씨 부부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 C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 어떻게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오래전 사건인데 뒤늦게 알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이 드러났습니다. 관할 지자체 광주 북구청이 확인해 봤더니 A씨가 낳은 아이의 출생 신고가 누락돼 있는 겁니다. 이를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A씨가 출산하면서 이 병원에는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작출되고 이를 통해서 임시 신생아 번호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 번호와 일치하는 출생신고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이 임시 신생아 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접종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부여해서 관리하는 번호거든요. 이 임시 신생아 번호와 연결되는 출생 신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당히 의심스럽죠. 사실 B 씨 부부는 출생 신고를 할 당시에 집에서 나왔다고 속이고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서 여러 정황이 밝혀지고 특히 DNA 검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고 관련자들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네. 자, 관련자들한테 적용된 혐의가 아동 매매 혐의라고 합니다. 대리 출산 사례들이 이거 말고도 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아동 매매 혐의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출산은 불법인데 대리모 출산은 전형적으로 이 난자나 정자를 대가를 전제로 주고받는 행위라 생명윤리법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생명윤리법. 그렇습니다. 네. 이 생명윤리법은 이 정상적인 난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성이 임신을 원하면 타인으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재산상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 정자, 배아, 배아는 인간의 수정란을 일컫습니다. 이 난자, 정자, 배아를 제공해서도 안 되고 이용해서도 안 되고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이 제공, 이용, 알선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14년 전의 일이다 보니 공소시효가 적용되면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부득이하게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증은 할 수 있는데 돈을 받고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건가요? 돈을 전제로 난자, 정자, 배아를 거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없다. 예. 기증은 가능하다. 기증은 가능하고 예. 그 임신을 원하는 불임 여성이 제3자로부터 이 난자를 제공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돈이 결부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 실정법 위반이다. 예. 자, 그럼 이번 경우에는 공소시효 때문에 뭐 아동 매매 적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마 생명윤리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수사를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더 탐구해 봐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되게 되면 아동매매가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이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1호가 아동매매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는 법정행위 징역 10년 이하인데 사실 징역 10년 이하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14년 전에 벌어지다 보니 여전히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상 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 비로소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이 아이는 지금 만 13세에 해당하고 B 씨 부부가 정상적으로 돌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지 않았으니 아동 매매 혐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대리 출산 케이스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중국에서 사실 불법 대리모 출산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요? 이 중국에서 대리모 출산 비용 무려 1억 4천만 원에 달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임 등의 이유로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불법 사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수준은 아닌데 난임 부부가 많아지면서 은근히 우리나라에서도 음성적인 대리모 출산이 존재한답니다. 더군다나 대리모가 합법인 해외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대리모 출산은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법적 규제를 단행해야 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뭐 나중에 약간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부상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게 또 궁금해요. 만약에 대리모가 친권을 주장한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출산은 불법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확립된 판례인데 대리모 계약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이를 전제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올해 1월에 대리모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A씨가 역시 대리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건네받아서 마치 자신의 아내가 직접 낳은 자녀로 위장해서 허위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8년에 이 부부가 수정란을 대리모에 작성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앞선 사안과는 다소 다릅니다.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한 사안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 즉 남편의 아내, 아내의 난자임은 명백한데 이미 수정을 한 수정란을 제3자에게 착상시켜서 출생한 아이인데 이렇게 제3자에게 착상해 출생한 아이도 우리
부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신고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서울가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민법상 모자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선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이번 서울가정법원의 거부 사례 모든 원인의 출발점 내지는 근거의 결정적인 원인은 친권자는 부부가 아니라 대리모라는 이유입니다. 즉 친권자는 대리모라는 취지로 형사처벌도 과하고 출생신고도 허용하지 않은 것인데 법원의 그동안 판례 흐름을 보면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리모를 허용하게 되면 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기에 출산을 하는 고전적인 대리모가 부활할 우려가 있고 이 여성도 출산에만 봉사하는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난임 부부들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대리모로 출산한 아이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걸 아닌가? 굴뚝 같겠죠. 그런 경우에 방법이 있다. 법원이 제시하는 방법은 입양을 해라. 구체적으로 친양자 입양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친양자 입양은 실제로 출생한 산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되고 이 부부와만 친생자 관계가 설정되게 됩니다. 부모 자아 관계가 설정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음성적으로 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로 이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자신의 아내가 직접 낳은 것처럼 직접 출생 신고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혹시 해외 판례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도 좀 있습니까? 대리모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등은 대리모 출산을 전면적으로 허용합니다. 또 영국, 이스라엘은 이타적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여기서 일컫는 이타적 대리모는 추정컨대는 돈이 전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대리모 출산을 해주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계약을 허용할지 여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일 것이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만약 대리모 계약을 허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는 대리모 계약을 허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판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이나 여타 법률을 통해서 대리모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허용하지 않는다면 출산한 자녀의 친생자 관계, 즉 친권자를 출산한 산모로 볼 것인가, 애초 그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부부로 볼 것인가, 이 부분도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박성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대리모 출산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법률을 어떻게 좀 정비할 필요도 있는 건가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대리모 출산과 관련해서 법률을 정비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대리모 출산은 불법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불법인 사안에 대해서 법률 정비를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논리였거든요. 그렇지만 이는 불법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실이 그와 같이 흘러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가 출산했을 때 현재처럼 판례에 의존해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면 아이의 복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모자 관계는 자연적 출산을 기반으로 모자 관계를 설정하고 부자 관계는 부의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데에는 그 아이는 부의 자로 추정합니다.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출산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거든요. 만약 대리모 출산의 경우에 친권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 친권자가 확립되어야 아이의 복리 보호에 소홀함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라도 우리 사회 현실에서 대리모 출산이 없는 것이 아닌 만큼 민법 또는 관련 법률을 통해서 친권자가 누구인지 대리모 출산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관련 규정을 일부라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보호할 어떤 사회적인 장치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또 무엇보다 난자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의 수정란인데 출산만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차이점을 어떻게 둘 것인지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더 나은 수단으로 보입니다.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수영 스타 박태환 3년 전에 골프를 치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공을 맞고 다친 사람이 박태환 씨한테 배상하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배상 책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안부터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박태환 씨가 지난 2021년 11월에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는데 의도와 다르게 이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휩니다. 이른바 슬라이스 볼이라는 것입니다. 예. 골프 초보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구질인데 이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같이 골프를 치는 동반자가 아니라 옆홀에서 골프를 치는 제3자에게 맞습니다. 옆홀까지 날아갔군요. 그렇죠. 슬라이스가 상당히 크게 났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옆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맞췄습니다. 와. 큰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A씨가 치료를 받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게 됐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넘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A씨가 먼저 박씨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합니다. 형사상 문제를 먼저 제기했는데 수사 결과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것 이례적이지 않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을 하자 A씨가 작년 4월에 박태환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데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과실을 인정받는 게 형사상 형사 범죄를 입증하는 것보다는 그 요건이 완화돼 있습니다.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법원이 박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슬라이스나 훅은 공이 왼쪽으로 휘는 구질이죠. 네. 이와 같이 정상적인 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당히 많다. 이렇게 흔한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요 의무는 골퍼가 아니라 골프장 관리업체나 캐디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는데 쉽게 말하면 피해자는 골프장 관리업체나 캐디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일견 이해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그 박태환과 같이 치던 동반자가 만약에 공을 맞았다면 뭐 캐디에게 책임을 묻거나 뭐 골프장 뭐 이럴 텐데 예를 들어 옆홀로 날아갔는데 그거를 캐디가 책임지게 하는 거는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법원은 그런 취지였다 이거죠. 재판부 판단은 이 박 씨가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의 지시에 따라서 공을 쳤다. 보통 아마추어 골퍼들 골프를 치러 나가면 캐디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쳐도 됩니다. 앞에 뭐 세컨샷하고 저기 그린 쪽으로 갔습니다 이러니까 쳐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치는 거죠. 그 지시에 따라서 공을 쳤던 것인데 형사상 과실치상죄도 마찬가지지만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과실이 존재하려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홀에서 치는 동반자들 누구도 내 앞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캐디가 공을 치라고 한 상황이었으면 누군가 내 공에 맞아서 다칠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고 회피 가능성도 책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심한 슬라이스가 나서 옆홀에 누군가에게 공을 맞췄다. 이는 골프 초보자에게 그 골프의 서투름에 기인한 것인지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을 이유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서 이 정도로 초보자로서 발생하는 슬라이스 볼로 인한 제3자 상해 사건 이 정도 상황이 예견될 만한 상황이면 골프장 관리업체는 그물망을 설치해서 옆홀로 공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 세우거나 캐디도 만약 공이 심하게 오른쪽으로 휜다면 옆홀에 또 캐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캐디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 나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 의무들은 골프장 관리업체나 캐디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의무일 뿐 직접 서툰 골프 스윙을 하고 있는 초보 골퍼에게 물을 책임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시 이유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골프장이나 캐디나 어쨌든 골프장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그 초보 골퍼가 앞뒤 상황 모르고 캐디가 시키는 대로만 했던 초보 골프가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판사가 이게 아니면 법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도의적 책임은 있다. 이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실관계는 판결을 통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박태환 씨를 질타하는 판결 이유를 삽입했는데 박태환이 사고 이후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를 쳤던 사람을 사고 유발자로 내세웠다.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아마 유명인이라서 부담스러워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판부는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이후의 사정이라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 법률상 배상 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부분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은 느낌으로는 박 변호사님 얘기 들은 느낌으로는
사고가 터져서 이제 그 같이 치던 팀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네네. 야 이거 박태환 너 유명인인데 네 이름 알려지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친 걸로 할게.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뭐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환 씨가 네. 동반자를 내세웠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보면 동반자가 먼저 제의를 했든 박태환 네. 씨가 먼저 요구를 했든 박태환 씨도 일정 부분 이 사안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고 사실 이 사건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박태환 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이러저러한 사정을 들어서 박태환 씨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와 같이 도의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골프장에서 이렇게 볼에 맞는 사고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꽤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책임 소재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골프장이나 뭐 이렇게 됩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보통 골프장에서 공을 맞아서 부상을 입은 상황이 벌어지면 골퍼, 캐디, 골프장 운영자 3자가 모두 책임지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박태환 씨 사건이 이례적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 골퍼는 규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살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게 하고 네. 캐디는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의 전적인 부담자다. 그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골프장 운영자는 캐디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네. 공작물 책임 즉 적절하게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게 합니다. 특히 골프장 운영자는 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네. 사고가 벌어지면 통상은 골프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골프장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책임을 네.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마 캐디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충분한 배상 책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